이 기부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내역은 입력할 때 제대로 입력해 놓으면 불러와져요. 근데 뭐 되도록이면은 그 기부금 영수증을 잘 보시면서 코드도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잘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이 내용은 정확하게 기부금 계산이 되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세액이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어야겠죠. 소득 금액의 뭐 10%, 30%, 50%니까 일단은 소득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득이 확정이 되려면 여기 종합소득 신고서상에 이 합산 금액이 확정이 돼줘야 되는 거고, 이 마감을 하고 여기서 마감이 아니라 저장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금 조정은 사실은 나중에 다 마저 끝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하고 대신 이제 마감은 아니죠. 와서 저장이 된 상태에서 와서 다시 조정하고, 이 금액이 바뀌면 다시 또 조정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제가 감리를 해보면은 기부금에서 꼭 차이가 나는 거냐면, 사실 여기 금액이 바뀌었는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 소득 금액이 바뀌게 되면 소득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부금뿐만 아니라 각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랄지 이런 게 다 연관돼서 바뀌어요. 근데 감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내용이 바뀌었는데 전에 해놓은 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만 마감시켜가지고 그냥 그만 조정해서 해줘.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신고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고를 우편 신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가끔은 얘들이 미쳐가지고 프로그래밍이 마지막에는 막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서 막 마감 시키면 다 받아들여서 신고가 돼요. 유행으로 신고가 잘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명하러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부금에 대한 내용은 좀 잘 살펴보시고 하시고, 그 내용이 있는 거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물론 이 소득금액 위에 있는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그때그때 조정 등록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직접 반영할 때는 여기 켜가지고 반영하면 돼요. 여기 직접 입력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눌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꺼져 있으면은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직접 입력을 해서 누르신 경우에는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입력하시고, 이 아래에 있는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인데, 유보소득 조정명세서는 여기 그 법인세 신고하실 때 보시면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 금액만 모아두는 거예요. 유보는 세법과 기업의견의 일시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언젠가는 반대 세무조정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의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조정을 해놓고 있지, 이걸 저장해놓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반대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 제가 외부 조정에서 같은데 가보면은 이게 10수년 된 것들이 유보들이 막 있어요. 있으면 이제 그 페이지 살짝 찍고 싶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 있는 내역들을 항상 그 내역이 반대 사항은 없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이걸 반대 사항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상계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확인하시고, 조정계산서를 잠깐 보시면 다른 것들은 여기 그 소득금액 조정명세상에 다 조정 내역이 올라오는데, 이제 여기 봤던 이 기부금 조정은 아래 기부금 한도초과 초과이랄지 기부금 이후액증 필요금 산입액은 여기에 반영이 돼요. 여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게 반영된 사항이 끝난 상태에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소득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부금의 한도초과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기부금 한도가 바뀌어서 총수익금액을 다시 더한 다음에 다시 또 가면 또 금액이 또 바뀌어요. 계속 연결고리가 되니까 아예 그냥 뒤에다가 빼는 거예요. 기부금 한도초과를. 기부금 한도초과와 한도 미달액이 발생했을 때 전기에 넘어온 5년간 이월 공개가 가능한 기부금 이월액을 필요금비로 산입하는 내용을 여기다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내역은 기본 그 사항에 등록된 내역들이 반영되어 오는 거니까 기본 회사 등록상의 기본 내역들을 잘 반영해 주시면 그대로 불러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 대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겠죠. 자격증인지 기장인지 신고인지를 구분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그 소득구분 계산서, 소득구분 계산서 뒤에 나오니까 순서상 보시고, 아래에 있는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서인데, 공동사업자 소득분배 명서는 이 보시다시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분배 명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재무상태표상에 매출액은 10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신고상에는 5억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소득도 나눠지고 필요금도 나눠졌다라는 건 내용이 여기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주된 사업자는 여기에 대한 그 표준 재무제표는 주된 사업자가 다 보내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 대표 공동사업자 말고 부대표죠. 그렇죠. 아무튼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 분배 명세서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신고서에 반영해갖고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사항에 보시면 신고사항에서 이 금액을 입력할 때 내용을 불러오는데 이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이게 내용이 적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사업자는 제가 홍길동이 공동사업자니까 자기가 내용이 반영되는데, 내가 대표 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 주민등록번호하고 대표 공동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되면은 굳이 표준 재무제표가 없어도 신고가 되는 거죠. 마감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형님도 세무사인데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이 제출하고 저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놀다가 다 했어?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죠. 아무튼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이 공동사업 사업자 소득분배 명세서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숫자가 안 나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비율이 중간에 사업을 중도에 그 변경하게 되면은 비율이 정확하게 안 나눠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단수가 좀 이상하게 떨어지는데 집어넣을 때가 집어넣되 차익 규정을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대표 공동사업자 쪽으로 밀어져요. 이렇게 밀어지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안 떨어지면 차익 규정을 통해서 이 나눠지니까 그것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소득구분 계산서가 있는데, 이 소득구분 계산서는 각종 공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 업종별로 공제 감면 업종이 차이가 있겠죠. 이것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구분하셔서 소득구분을 구분하셔야 돼요. 책에 설명이 쭉 잘 돼 있으니까 뭐 개별 선금인과 뭐 공통 손익계산, 안분 계산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를 보시면 이 표준 손익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불러올 때 이것을 여러분들 기준을 정해 주셔야 돼요. 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공통분이냐 개별분이냐 나눠주셔야 되고, 공통분의 손익의 경우에는 매출액 비례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개별 손익 비례를 할 것인가를 기준을 정해 주시면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게 아름답게 분배가 돼요. 그러니까 불러오면 분배가 되니까 이 구분된 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구분 계산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만 정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고하셔서 기준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반드시 순서대로 1, 2, 3, 4, 5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이제 비로소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데, 131페이지 오시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웬만하면 세액감면이 다 되죠.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나중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종에 해당되면 일단 업종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기업인지 소기업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도권 및 과밀업체권역 내에 있는지 아니 외에 있는지를 구분하셔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보세요. 보시고 이 회사가 수도권 및 과밀업체권역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구분하시려면 요즘은 또 잘 돼 있어서 검색 엔진에 수도권 및 과밀업체권역 하면 거기 어디 누가 올려놨는지 참 훌륭하신 분께서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수도권 및 과밀업체권역이고 얘는 뭐 과밀 다른 구역이고 뭐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지 보셔가지고 거기마다 수도권 내인지 외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율 자체가 틀리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위에 본점 주사무소 여기 위 업종에서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도소매회사나 지식기반 사업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수도권 내인 경우에 20%에 적용하는데 소기업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넘기셔서 보시면 132페이지에 소기업이라는 것은 상시 사용하는 정보원의 수가 아래 인원 이하에 드는데, 뭐 100명이나 50명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아래에 있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10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10명을 넘어가면은 이 소기업을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것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셔야겠죠. 외주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기업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감면되는 것은 보시면은 아래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상에 세액공제 감면은 여기 이 안에 여기 칸에 전부 다 세액공제 감면이 적용되는데, 감면세액 조정에서 중소기업 특별사업 감면은 감면세액 조정에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얘 5천만 원은 10% 감면 업종이고 2억 5천은 20% 감면 업종이고 되니까 구분하셔가지고 율을 적용하시면
금액이 합산이 되겠죠. 이 내역은 세관면 면제 신청서에 보시면 신청서 내역에 불러와지면 그 내역이 불러와지는 거예요. 얘부터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아셔야 돼요. 순서를 알아서 순서에 따라 해야지 매년 보시면 와가지고 여기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 도대체 아무리 불러오기라도 불러오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입력을 여기 있는 감면색 지정명세를 작성을 해야지 불러와지죠. 그러니까 순서를 알아야지 무조건 다 불러와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각종 세액 공제가 많은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적용되는 회사도 있고 없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35페이지 나와 있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랄지 고용창출 세액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요즘에 이 내용을 가지고 세액 공제를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고용창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액 계산서 같은 경우에 이 근로자 수 잘 판단하셔가지고 입력하시고 세액공제란에 하시고 이런 걸 또 잘해줘야지 또 유능한 세무사라고 또 칭찬을 받는데 그래요. 아무튼 요건을 잘 보고 있어요. 괜히 칭찬받고 하셨다가 나중에 요건이 해결 안 돼서 나중에 토해내라 그러면 뭐 그쵸. 자, 그 다음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내역도 한번 살펴보시고 수도권 과밀 억제 번역 바뀐지 아닌지 보고 오시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이 나와 있고 연금 및 인력개발 명세서가 있는데 연금 및 인력개발 명세서 역시도 넘기신 140페이지 보시면 이 연금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관련 유의사항에서 이 원래 연금 및 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는 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금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 세액공제는 이 세액공제 조정명서 같은 걸 보시면 여기서 세액공제를 받되 올해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하면 2월에서 5년간 2월에서 공제받는 게 있고 하니까 2월에서 하는 것을 여기 잘 작성해서 가지고 올해 세액공제 받지 못하면 내년에 받아야 되고 내년에 받지만 내후년에 받아야 되니까 물론 그 전에 작년도에 있던 것 내역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겠죠. 전년도 내역은 계속해서 세무사항2를 적용했다면 위에 나와 있는 전년도 직전년도를 실행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직전에 실행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세무사항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세무적용 계산서 내역을 보시면서 여기 있는 내역을 계속 연결시켜서 세액공제를 해주세요. 저도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무사항2를 사용해서 했던 회사들은 잘 관리가 돼요. 근데 이게 그 외부에서 넘어온 회사들의 경우에 그리고 또 세무적용 계산서도 잘 전달이 안 된 경우에는 이게 없단 말이죠. 확인하려면 일일이 가서 자기 걸 봐야 되는데 좀 그렇죠. 시간이 촉박할 때는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2월분은 공제 같은 것을 잘 적용시켜주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공제를 못 받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납세자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칭찬을 받으려면 잘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114페이지에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세액공제 같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가 끝나면 148페이지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48페이지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보시면 비로소 이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처음에 나와 있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작성을 해주시되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일일이 다 입력해야 되는데 아래 보양가족 아래 보시면 전년도 인적공제 내역이 있어요. 이제 이걸 불러오시면 전년도 내역을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년도 내역을 불러오는 게 얘가 완벽하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것을 수고를 덜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20세가 작년에 초과했다면 올해 내역은 작년까지 공제받고 올해 못 받으면 그런 내역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반영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있는 자녀 있잖아요. 자녀 동그라미 쳐주는 거 사실 자녀 동그라미 쳐주는 거 이거 크게 해주는 거 따닥 해주는 거 그냥 0.1초도 안 걸리나요? 0.1초 걸리나요? 아무튼 이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까지는 한 명당 15만원이고 두 명 초과부터는 20만원씩이니까 이거를 전년도에 불러왔는데 전년도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얘가 그걸 안 불러와줘요. 그러면 나는 그 왜 안 했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불러왔는데 안 불러와줬어요?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프로그램은 다만 여러분들이 손을 쓰는 것을 덜어주는 것 뿐이지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 뿐이지 얘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나중에 쓰면 뭐라 그래요?
맞니? 하고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맞는지 뭐 나중에는 뭐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돼 있는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하셔야지 얘들이 불러온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이제 세액공제 중에서 특별 세액공제 뭐 있는데, 뭐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부금 세액공제는 불러와서 한도 계산까지 다 해줘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앞에 소득금액을 확정을 시켜서 저장을 해놓고 난 경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 저장서를 작성해놓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불러오면서 저장해놓고 불러오고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연관이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불러온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꾸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손이 꾸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 수상거래가 되는지를 파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얘를 기부금 공제를 하려면 소득금액이 몇 %니까 소득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소득금액을 먼저 저장을 시켜서 확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한도로 불러오셔야지, 소득금액은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얘만 불러와서 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뭐 그 세액공제 중에 그 소득공제 중에 특별 공제사항 중에 신용카드 공제가 있는데, 회사가 하나만 다닌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근로소득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근로소득이 중복돼서 있다, 여러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총 수익 금액이 틀려지니까 당연히 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도 틀려져요. 그렇다면 이것도 내역도 이 내역을 앞에서 종합소득 신고 내역에서 근로소득 내역을 합산을 해놓고 이걸 계산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여기서 얘를 보고 네가 조정해봐 했을 때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된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하세요. 항상 확인하시고 내용이 맞으면은 저장을 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책에 보시면 151페이지하고 152페이지에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에 대한 요약표가 있어요. 이거 내용은 혹시 이거 뜯어갈 수 없으니까 복사해놓고 좀 책상에다 놓고 보시면서 하세요. 뭐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2월분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런 내용을 쭉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이 프로그램에서 반영되지 않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종합소득 신고서 같은 경우에도 순서대로 하나씩 쭉 보시면 돼요. 1번에 소득금액 명사에서 여기 순서대로, 물론 여기 불러지는 상황은 여러분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조정업체인지, 물론 자기조정 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6억 원, 3억 원, 1억 5천 이하인데 내가 외부조정을 표시하는 것은, 신고용을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근데 외부조정 대상자인데 신고조정을 자기조정을 했다. 그러면 외부조정 대상자가 안 딸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기조정인지 외부조정인지 체크하셔야 되고, 대리구분 여부도 구분해 주셔야 되고, 기장 의무를 복식부인지 체크해 주시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아래에서 소득을 이제 하나씩 합산해 가세요. 해가시는데 위에 소득 구분은 아래에 보시면 F2의 코드음이 자세히 나왔다고 하는데, F2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11번부터 아래 뭐 60몇 분까지 있어, 66번의 영무소득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해 주시되, 같은 소득이면 다시 1, 다시 2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이자소득, 그 다음에 뭐 배당소득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되,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뒤에 이제 금융소득 정확가세에서 해야 되는데, 금융소득 정확가세가 있는 경우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물론 그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자소득 중에서도 원천징수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원천이 되더라도 그로스업 대상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근데 그로스업 대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기준 금액인 2천만 원 이하인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대상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자소득 1,000만 원, 500만 원, 1,500만 원에다가 그 중에서 뭐 이 나와 있는 300만 원 하고 1,800만 원이 일단은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나머지 거 7천만 원이 있는데, 얘는 그로스업 대상 금액이 되긴 하지만 2천만 원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천만 원 밑에 있는 2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6,800만 원만이 그로스업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거기 2천만 원을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아래 이제 배당 가산이 748만 원이 더해지게 되겠죠. 이걸 이제 무시한 채로 가게 되면 얘는 뭐니? 필요경비는 이상하지 마시고 이거 금액이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는 걸 보시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래 이제 뭐 그 소득별로 이제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사업소득별로 더하되 여기는 이제 자기 주정만 나와 있고 뒤에 이제 간편장부에 대해서 간편장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 간편장부 내용에서 총수익금액, 필요금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간편장부 작성하는 그다음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이대로 되어 있냐면 공동사업은 공동사업대로 그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대로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은 공사업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사업은 복식부 규모여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거고 그다음 자기 개별적인 사업은 이 나온 것처럼 간편장부 대상이면 간편장부를 신고하는 거고 그걸 판단 자체를 앞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고 입력해 주시되 얘들 원천징수세액은 입력하는데 여기 한 번에 있는 원천징수 준비금이라고 나오는데 원천징수와 준비금 내역인데 원천징수 내역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서 급여 항목을 줄 때는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줘요. 통장에다 써주는데 거기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내역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 적어준다는 거고 아래 뭐 준비금은 연금의 인력개발 준비금 내역서에서 뭐 6천만 원 송금 사입해놓고 나중에 3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적어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2월 결성금은 결성금 내역을 관리해서 이 역시도 전에 2월 결성금 내역을 쭉 관리를 해 넘어와야지 2011년도 내역이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전기가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했고 올해 500만 원 공제 가능한 게 있으니까 이 사업소득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잖아요. 공제해서 하는 것을 쭉 넘어오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 내역을 살펴보시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있는 소득공제 명세상에 있는 내역은 소득공제 내역을 앞에 입력했던 이 내역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공제 신고서상에 했던 내역을 제대로 입력되는지 불러오시되 이 근로소득이 있는 점에 따라서 근로소득 있으면 이게 근로소득 있음하고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있게 되면은 각종 한도에나 이런데 표준 공제 같은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는 거고 한도계산 부표가 있는데 한도계산 부표에는 2,500만 원까지가 한도기 때문에 한도계산이 되는 것들을 여부를 보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 넘었는데 하지 말고 적용해서 뺄 거 빼고 하시라는 거죠. 5번에 가산세 명세서가 있는데 가산세 명세서는 가산세에 해당되는 내역을 적어주시고 여기 있는 일반 무신고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 기준으로도 한다는 거예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없지만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여기 나온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산세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고 지급명서 제출 같은 경우에 지급명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2월 말 3월 10일까지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급명서 제출을 지연 제출했다. 제출한 것을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이제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 신고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급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가산세 50% 경감돼서 1%예요. 그 기한이 지나면 2%가 되겠죠. 법인세는 근데 법인세는 1개월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지급명서 지연 제출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상에서 그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로 정해놨어요.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이 있어서 1%만 적용되는데 소득세는 별도로 규정을 둬서 3개월 이내에 왜냐면 1개월이면 종합소득 신고도 하는데 신고할 때 보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네. 안 해. 어차피 20% 되는 거 나중에 내지 뭐 나중에 제출하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때라도 제출하면 50% 감면이 돼서 1%만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출이 늦게 됐으면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제출하시고 신고해서 제출하시고 50% 감면 받아서 1%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냥 쭉 나와 있고 아까 증빙 불비 같은 경우에는 불러온 거 적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도 여기 보시면서 하시고 이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 산출세가 뭐냐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했더니 오히려 분리과세 그러니까 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보다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한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그래서 비교 산출세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네가 분리과세했을 때만큼은 세금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비교 산출세액을 해놨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분리과세했을 때 소득이 나온다면 배당세액 공제도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아래 여기 나온 것처럼 비교 산출세액하고 종합산출세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이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이 배당세득 나와 있는
배당 세액공제의 한도예요. 여기 31번에서 30번은 차감한 금액이 배당 세액공제의 한도예요. 배당 세액공제는 748만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처음에 입력하실 때 여기 이 그로스한 금액 있잖아요. 그로스한 금액이 여기 배당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높여놨기 때문에 걔를 금융소득에서 배당 세액공제로 차감시켜주는 거죠. 더해놓고 나중에 빼는 거죠. 근데 한도는 비교산출세액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두 개의 합계라는 거죠. 이 비교산출세액의 의미는 뭐다?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의 세액의 합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소득 계산 나와 있는데 계산 내역을 쭉 보시면 감면세액 내용 쭉 나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많아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세액공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만큼에 대해서 세액공제 란이 별도로 있으니까 올해는 이거 입력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몇 개 안 되니까 여기서 보고 말았는데 이게 세액공제 눌러서 창을 키운 다음에 거기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리고 근로소득 합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 금액이 옛날에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50만원이 끝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뭐 65만원, 66만원, 60만원 나눠놨기 때문에 혹시 두 개 금액이 합산되면 66만원에다가 50만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60몇만원 해놓지 마시고 혹시 합산돼서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배당세액,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줄진 않는지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고 물론 금액이 크면은 얘가 틀리다고 알려주는데 무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쓰고 적용해 주시고 또 빼먹기 쉬운 게 중간연합세액을 빼먹기 쉬워요. 작년도 11월 달에 냈던 중간연합세액은 항상 보면은 항상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항상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중간연합세액 작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반드시 입력하셔가지고 적용해 주시고 금액을 또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괜히 입력하면서 여러분들 흔히 6자, 9자 그리고 우리가 입력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쓰는 자판 구조는 1, 2, 3, 4가 아래부터 있어요. 1, 2, 3, 4 위로 이렇게 9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전화를 또 걸어요. 우리가 전화 걸 때는 전화는 또 위에서부터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걸다가 일하다가 보면은 입력하다가 이게 실수가 발생해요. 물론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지만 초심자의 경우에는 입력하는 거 6자를 입력해야 될 것을 아마 3을 입력해야 될 걸 9를 입력하든지 잘못 입력해서 다른 것들은 이게 이 상호 보완적으로 되지만 여기 나온 금액은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중간연합세액은 우리가 그걸 한번 입력 잘못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액 확인해서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 또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이 분납세액이 발생할 때는 분납세액을 해주시되 분납을 전부 다 분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산세를 제외한 분납 부상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서식 자체에 세액주정계산서에 분납 지상금액이 떠요. 그래서 그 분납 지상금액에 반제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소득세는 그런 내용이 구분돼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모르고 그냥 이 가산세까지 전부 다 더해가지고 분납을 하는데 가산세는 분납 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세액만 되는 거니까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납을 하고 그다음에 가산세를 더해가지고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것은 뒤에 분납 2개월 뒤에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 168페이지에 간편정보에 대한 소득별 작성 실무랄지 그 내용들은 이제 간편정보 이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편정보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필요경우 명대사랄지 간편정보 소득금액 작성해 주셔야 되고 기준경비율 추계에서 신고할 때는 추계에 신고하는 경우는 여기 있는 기준경비율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입력해 주시면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 종합소득 신고서에 단순경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인적사항을 위에 있는 것을 공제사항을 반영하지 못해요. 여기다가 인적공제를 일일이 하나씩 입력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단순공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득이 하나만 있다. 소득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입력해 놓고 반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서식은 이 자체로만으로는 신고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마감하고 신고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단순경비, 신고 대리로 해서 단순경비에만 신고한다면 여기서 신고할 게 아니라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 중에 홈택스 앱이 있어요. 홈택스 앱이 있어서 거기서 그 신고 대리하고 온 사람들은 거기 그 아이디하고 이미 번호가 주어졌는데 그 번호를 입력하시고 거기다가 하시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 2만원이 신고세액공제가 돼요.
거기 구청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홈택스에서 거기서 로그인만 하면은 금액이 저절로 막 떠요. 떠있고 거기다가 인적공개란만 추가로 인적공개란만 해주시고 그 분야자 같은 경우에는 분야 공제 체크해 주시고 그런 것만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에서 이 반영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 성실신고에 대한 올해 기준이 대폭 낮춰지다 보니까 성실신고에 해야 될 때가 많아요. 6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99페이지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있는데 성실신고 확인제도에서 올해 기준 대상 금액이 낮춰져서 성실신고, 선임신고 4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신고를 작성해야 되는데 성실신고는 여러분들 보다시피 상세 내역을 보시면 성신고 뭐 이렇게 명세서 작성했는데 명세서가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뭐 주요 내역, 그다음에 뭐 주요 내역, 주요 사업 내역, 뭐 주요 비용산 차익금 이런 것들. 물론 여기 불러와지는데 여러분들 구분할 때 조심할 게 여기 단위 좀 1,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단위를 떼면은 그냥 원으로 돼 있어요. 1,000원인지 원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를 지금 단위를 1,000원으로 놓고 여기다가 금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액을 적어버리면 1,000단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러니까 단위가 1,000원인지 아닌지 실수하지 마시고 입력하실 때 수익 금액들 검토해서 입력하시고 이번에 좀 주의하실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이 서식이 좀 개정돼야 될 것 같은데, 이 필요경비 등 검토해서 손익계산 나와 있는데 이 표준 손익계산서 항목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표준 손익계산서 항목이 전년도까지 적용이 됐던 표준 손익계산서 항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의약분비 이게 딱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전 연도에 있던 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실험을 해봤더니 올해 개정된 서식 내용을 불러드릴 때 얘가 불러드릴 때 제대로 안 불러와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내용이 뭐 5월 중에 개정이 돼서 이게 바뀔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건 미정이라서 이 내용을 한번 나중에 추후 사정을 지켜봐 주시고, 여기 표준 손익계산서가 이미 개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프로그램도 당연히 방영을 못하겠죠. 이게 프로그램사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그때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시점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불러오게 할 때 불러워지는데 불러와지는 금액이 틀릴 수가 있어요. 표준 손익계산서하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세요. 이거 그냥 불러와져서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불러와진 금액이, 왜냐면 올해 서식이 개정돼서 아직 미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넘기셔서 보시면 201페이지에 뭐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돼서 성신고 기준이 20억이에요. 뭐 보건업 같은 경우는 5억이지만 약국은, 왜냐면 약국은 뭐 드립크제도 있고 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20억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 지금 35억 돼 있는데 이거 수정해 주세요. 이거 작년 기준으로 쓰고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고, 201페이지 중간 예시 아래 보시면 관세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문 사업이지만 이것도 역시 10억 원, 그러니까 분류에서 두 번째 분류에 해당돼서 10억 원이 아니라 10억이에요. 이걸 작년 걸 그대로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거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204페이지 보시면 성신고, 세무사 선임신고가 나와 있는데 그 아래 있는 네모 박스에서 선임신고 내역이 2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건 4월 30일로 바꿔주세요. 작년 거 내역을 그대로 네모 박스에 반영하다 보니까 204페이지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물론 그 선임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는 없어요. 하지만 선임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확인자가 선임신고 하는 사람과 다르다면 나중에 관리 목적에서 뭔가 중간에 교체됐다면 교체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관리 목적에서 관리할 중점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성신고 대상자는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자, 쭉 내용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내용 살펴보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제가 너무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뺏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종합소득세 15기간에 잘 살아남으셔서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